우리는 방금 전까지 물권법 총론에 관한 논의를 쭉 훑어보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실 부분은 물권법 강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꼭 유념하실 부분이 하나 있다면 총론에 관한 논의들은 강론에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규정으로 앞에 모아놓은 거예요. 유념할 부분은 총론하고 강론이 이론상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뿐이고 실제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같이 움직인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자, 물권법 강론은요 4개로 크게 4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3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담보물권. 담보물권에 3가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누죠. 자, 이때 하나 유념할 부분이 우리가 물권을 분류를 할 때 물권의 종류를 나눌 때에 물권은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 점유권과 뭘로 나누었냐면 본권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본권이라고 해요. 그 본권 안에는 소유권과 뭐가 있다? 제한물권이 있다. 그래서 물권의 분류 틀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물권은 이렇게 나누었어요. 점유권과 본권. 그럼 본권에는 소유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도 뭐에 들어간다는 거? 본권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본권이 뭐냐? 본권. A의 집을 B가 전세를 얻어서 3년 동안 살면 3년 동안 비록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 남 집이라도 얘가 3년 동안은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지배를 할 수 있죠. 그게 본권이에요. 근데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면 계약기간 3년이 끝나버리면 본권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때는 뭐만 남아요? 점유권만 남아요. 계약 기간 동안은 뭐 할 수 있어요?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할 수 있죠. 그걸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본권은 소유권, 이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뭐까지요? 전세권도 집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본권에는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뭐까지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까지 다 묶어서 우리는 본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본권이 뭐냐? 지배를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 이 집에 대한 지배를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 그게 본권이다. 나 전세 얻었어. 그럼 네가 쓸 수 있군. 그게 본권이에요. 나는 이 집을 임대 얻어도 그 집을 쓸 수 있죠. 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권은 언제 끝나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본권은 사라지죠. 사라지면 그때 남는 게 바로 뭡니까? 점유권만 남게 돼요. 본권이 없어지면 점유권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는 바로 이 부분, 점유권이라는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는 뭐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를 하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점유권입니다. 흔히 이걸 똑부러지게 이해를 드리면 내가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다. 살 빼려고. 연회원으로 1년치요. 근데 초창기에 좀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2-3달 지나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안 나가게 되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연락 왔다. 라카 비우시라고. 그럼 1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은 제가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본권이 있어요. 그 라카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본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계약 기간이 딱 끝나면 본권은 없어지고 뭐만?
락화에 대한 점유만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실상 지배하면 그 권리를 주는 게 점유권이에요. 본권은요. 본권은 뭐예요?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 이걸 우리는 본권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193페이지에 1번에 의의 나와 있고요. 점유권 의의 나와 있고 2번에 쌍괄호 2번에 본권과의 관계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점유권하고 뭐하고요? 본권은 다르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로 생기는 거고요. 본권은 그 점유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 점유를 정당화하게 해주는 권리요.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본권. 그 본권에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용익물권이, 담보물권이 바로 다 본권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본권은 소유권만을 말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소유권과 뭐까지요? 전세권이 있어도 본권이 있는 거예요.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자, 그걸 유념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194페이지에 점유 나와 있고요. 점유에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옆에다가 점유. 그럼 점유라는 게 요 단어면 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상 지배. 그럼 사실상 지배가 뭐냐? 어떻게 해야 점유가 이루어지느냐? 이 사실상 지배거든요. 이 사실상 지배라는 게 있으려면 세 가지가 징표로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3요소, 점유의 3요소. 그리고 그 옆에 써보죠. 점유의 3요소. 3요소가 있습니다. 써보시겠습니다. 첫째요. 지배 가능성. 내가 그 물건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냐? 첫째. 두 번째는요. 지배의 계속성. 내가 지배를 계속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타인의 간섭 해제. 이 세 가지가 점유의 3요소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내가. 그럼 내가 산삼을 산에서 발견했어요. 뽑아오려고요. 뽑아오려고 보니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산삼을 키워가지고, 내가 키워가지고 저거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뒀어요. 산속에다가. 이때 그 산삼을 내가 점유, 그 산에 있는 삼을 내가 점유한다고 하려면, 내가 점유한다고 하려면 어떤 요소? 세 가지요.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 그 다음에 간섭 배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역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영역 표시를. 거기다가. 그래야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산삼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이게 점유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밑에 판례 있어요. 판례가 두 개 있는데 같은 뉘앙스를 갖는 판례니까요.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집이 B한테 경매로 넘어왔어요. 경매로.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그럼 얘가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죠. 경매로 낙찰을 B가 받았다. 이때 소유자는 B죠. 근데 A한테 이 집에 그냥 살라고 냅뒀어. 사시오, 이 건물에서.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B예요. 얘가 소유자. 얘는 건물을 뭐하는 분? 점유하는 분. 얘는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B는 건물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자요. 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갔으니까요. 문제는 부지. 이 건물에 있는 부지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냐고. 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분이냐. 이것이 이 판례의 핵심 취지예요. 누가 점유하느냐. 건물주 A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A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라는 거는 속성상 건물에 결합돼서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거는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A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B가 바로 이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는 부산에 살고요. 건물은 서울에 있다. 그럼 부산에 있는 B가 어떻게 이 부지를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은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부산 사나이가 점유를 하느냐? 바로 B는 건물 소유자 B는 이 부지를 관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념적으로. 물리적인 지배는 손에 쥐고 있는 걸 물리적인 지배죠. 관념적 지배는 머릿속으로 얘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거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유라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사실상 지배를 하면 되는데 이 사실상 지배라는 이 개념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다. 보통 점유 그러면 뭐냐? 손에 쥐는 거예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죠. 지폐를 내가 손에 쥐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지배. 근데 물리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것만을 우리는 점유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 책을 놓고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가거든요. 이때 놓아둔 책, 그 다음에 가방은 화장실에 간 사람이 버린 겁니까? 점유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는 점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적인 지배가 아니라 바로 관념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 만약에 이 관념적인 지배를 끌어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물건은 다 끌고 다녀야 돼요. 자동차도 끌고 다녀야 되고 화장실 갈 때마다 옷도 다 끌고 다녀야 되고 핸드백도 끌고 다녀야 되고 심지어 내가 소를 키운다 그러면 소도 화장실 갈 때 메고 가야죠. 바로 관념적 지배를 끌어들임으로써 점유의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 유의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념적 지배라는 부분. 이것이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확대. 그럼 주차장에 세워둔 차도 내가 물리적으로는 내 손에 없지만 관념적으로는 점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지배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걸 하나 봐두시면 돼요. 다음 195페이지에 그래 점유의 관념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1, 2, 3 세 가지 유형. 먼저 상속인의 점유 193조. 아버님이 한국에서 딱 돌아가셨는데 제 친구가 유학 중이었어요. 미국에. 그럼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국에 있는 아들이 손에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쓰던 모든 물건들, 아버님이 소지하던 모든 물건들은 바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점유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물리적으로는 지배를 못하지만 관념적으로 그 아들이 아버님이 사망하는 순간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점유의 관념화, 관념적 지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 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고 돼 있죠. 언제부터 이전되느냐? 사망 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들은 모르고 있어도 심지어 모르고 있어도 상속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망 시부터 거기다 써주십니다. 사망 시부터 점유권은 상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망한 거를 알았느냐? 몰라도 돼요. 아버님 죽은 거를 몰라도 아들은 상속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유의 관념화의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간접점유 문제. 간접점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게를 B한테 호프집으로 임대를 놓으면 이 재미교포가 주인이거든요. 재미교포가. 이때 A가 B에게 가게 임대 주면
B가 가게 점포를 호프집으로 운영해서 직접 쓰게 되죠. 직접 운영 중이죠. 이때 임차인 세입자를 가게 세를 얻은 임차인을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직접 점유자. 그럼 저 재미교포는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는 이 빌딩 주인은 점유를 하는 거냐? 물리적으로는 점유를 안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재미교포인 주인도 관념적으로 이 가게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임대인. 임차인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니까 직접 점유자고 주인은 임대인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한다. 어떻게? 관념적으로. 따라서 이 가게는 누가 점유하는 거냐? 둘 다 점유하는 거야. 둘 다.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세입자는 무슨 점유를? 직접 점유를. 그래서 가게 점유는 누가 한다? 둘 다. 둘 다 뭐 하게 된다?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다. 점유권이. 요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결론은 요거예요. 요거에다가 별표합니다. 둘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는 거. 따라서 이 가게를 동네 양아치가 뺏어가면, 동네 양아치가 이 가게 C가 이 가게를 뺏어가면 임차인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으로 소송 걸 수 있고요. 점유권으로 가게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고, 누구도요? 임대인도 점유권으로 가게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둘 다.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저 양아치한테 점유물 반환해달라고요. 점유하는 가게를 점유물을 뭐 해주셔? 달라고 반환해 주셔.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얘기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점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간접 점유자.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시험의 포인트. 둘 다. 그래서 간접 점유의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둘 다 점유자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도 누가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요게 시험 포인트. 다음 뒤로 넘겨서 점유 보조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점유 보조자에 관한 논리. 자, 이분이 가게를 얻어서 호프집을 얻어서 C한테 지배인한테 가게를 맡겼다. 여기는 가게 사장님, 가게 여사장님, 여기는 지배인. 그럼 운영은 여기가 하고 있죠. 지배인. 이때 사장님을 뭐라고 하느냐? 점유주라고 부릅니다. 점유주. 지배인은 시다발이죠. 시다발이. 점유 보조자. 그러면 이 가게를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분. 사장님이 가게의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점유하는 거고요. 이 보조자 시다발이는 이 가게에 대한 점유권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기간이요. 임대 계약이 딱 끝나버리면 계약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안 뺀다. 가게 비워주지 않는다. 그럼 명도소송을 이 주인은 재미교포인 이 주인은 가게 명도소송을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느냐. 피고를 누구를 하느냐 이거죠. 피고를. 바로 점유자인 B에게 해야 되는 거지. 보조자인 C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점유권이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맥은 이거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A는 점유물 반환 소송을 누구한테 해요? B한테 해야 되지 C한테 하면 틀린다. 이게 시험 문제. 그래서 점유 보조자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95조. 196페이지 하단에 195조 조문이 있습니다.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 동그라미야. 타인이 여기 누구예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얘가. 이 타인은 누구예요? 점유주. 타인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밑줄 쫙. 얘가 누구예요? 보조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뭐 하는 사람?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 얘가 지시를 받는 거죠.
지시를 하는 사람, 지시를 받는 사람, 주종관계가 놓여 있으면 이게 점유주, 이게 보조자 관계야. 지시하고 지시받는 사람. 이 보조자는 뭐가 없다요? 가게에 대한 점유권 일체 없다. 그럼 이 주인은 가게 명도 소송을 걸 때는 보조자한테 소송을 걸면 틀린다. 시험 문제. 누구한테 해야 된다? 점유주에게 해야 된다. 점유주에게. 그래서 그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타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점유주. 밑에 써보실까요? 간단하게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결론 끝. 자, 그래서 점유의 관념에 관한 논의를 3개를 하셨어요. 상속인의 점유, 간접점유, 점유주하고 보조자 세 가지. 다음 점유의 종류 197페이지. 자, 이 점유의 종류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점유가 있는데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 1000평을 땅 1000평을 B가 저 땅 1000평을 B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 과수원으로 땅을 임대를 얻었다. 임대를 얻었다라고 해볼게요. 임대. 이거 20년 동안 임대를 얻었어. 20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럼 임대를 얻었다는 거는 뭐냐? 임차인이 이 땅을 쓰고요. 계약기간 동안 쓰고 땅을 다시 주인한테 환원해서 반환하겠다 이거죠. 반환하겠다. 이게 임대의 성질입니다. 임대라는 것. 그럼 이 임차인은 이 땅을 내 것처럼 갖겠다, 가지겠다는 의사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타주점. 즉, 이 임차인은 땅을 빌렸기 때문에 쓰고 뭐 하겠다는 거죠?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죠. 주인한테. 그 임차인은 그러면 이 땅을 뭐 하겠다는 의사? 소유하겠다는 의사. 내 것처럼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다.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고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주인한테. 그러면 이걸 우리는 타주점이라고 해요. 타주점이요. 타인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쓰고 돌려줄게. 내가 돌려줄게. 타주점이요. 이런 임차인은 이렇게 20년이 되어도요. 이렇게 소유이사가 없이 타주점유로 쓰면 20년이 지나도 20년 동안 이 땅을 점유를 해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왜냐? 취득시효는 우리 민법 245조에 뒤에 소유권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취득시효는 소유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자주점유자만 20년 점유가 돼야 취득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처럼 소유이사가 없었다, 빌렸다는 거죠. 빌렸다. 그러면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100년이 지나도. 빌린 사람. 근데 반대로 B가 이 땅을 매매로 샀다. 샀는데 B가 등기를 안 했다. 등기를 안 한 채로 그냥 농사만 계속 짓고 있다. 등기 안 하고 매수인이 이 땅을 사용하고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매매로 샀으니까요. 잔금까지 다 치렀다면, 잔금까지 다 치르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분은 이 땅을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점유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 때문에? 빌린 게 아니라 매매죠. 매매라는 거는 속성이 뭐냐? 속성이 내가 그 땅을 가지겠다는 거죠. 가지겠다는 걸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이사라고 그래요. 소유이사로 점유를 한 거다. 가지려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다.
소요이사가 없으면 타주점유, 소요이사로 점유하면 자주점유. 그러면 이 상태로 20년이 되면 이분은 취득시효로 저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취득시효로. 자, 바로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뭘로 결정되느냐. 바로 이걸로 결정돼요. 소유이사가 있느냐 없느냐. 즉 자주점이면 취득시효가 되고요. 타주점이면 취득시효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논의는 바로 취득시효하고 직접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점유가, 어떤 땅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냐 아니면 타주점유냐, 이 판단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그 판정 기준이 얘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 맘대로 결정하라고 그러면 다 자주점유라고 우기겠죠. 그래서 얘 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결정되느냐, 얘가 점유를 하게 된, 이 땅에 대한 점유를 하게 된 성질, 얘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이. 얘가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위에는 매매죠. 매매가 원인이 된 거죠. 매매가 원인이 돼서 점유를 한 거죠. 그럴 때는 매수인. 매수인이 점유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점유를 하게 된 근원은 매매죠. 이 매매라는 거는 속성이 가지겠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주점이다. 그런데 밑에는 매매가 아니라 땅을 임대한 거죠. 빌렸다는 거는 땅을 돌려주겠다는 거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이사가 없는 타주점이다. 즉 자주점유냐 아니면 타주점이냐, 판정을 뭘로 하느냐, 이 사람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원인, 점유 취득, 점유 취득의 뭐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바로 이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매매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임대면 무슨 점유? 타주점유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거예요. 얘가 매매로 샀다면 굳이 취득시효를 안 해도요. 취득시효를 안 해도 매매로 등기를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게 있어요.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의미가 있냐면, 매매로 인한 거면 얘가 매매를 A한테서 땅을 샀죠. 이 땅을 샀어요. B가. 이때 이 땅 주인이 놀부였다. 놀부 땅을 B가 샀어요. 그런데 매매로 등기를 내놓으라고 하려면, 얘가 등기 내놓으라고 하려면 A한테, 놀부한테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매매는 쟤랑 한 거니까. 근데 땅을 팔면, 얘가 땅을 팔았다 C한테. 주인이 바뀌어버렸죠. 이렇게요. 매매로 땅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얘는 매매로 인해서 등기 내놔라, 이 얘기는 누구한테만? 놀부한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시효는 A에서 C로 땅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얘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 즉 놀부가 주인일 때 19년 점유를 했고 C로 바뀌고 1년 됐어요. 놀부일 때 19년, C로 바뀌고 1년. 그럼 묶어서 도합해서 20년이 되죠. 바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취득시효는 엮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C한테. 왜? 20년이 됐을 때, 20년의 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등기를 뺏어올 권리가 생겨요. 그럼 B는 보세요. 매매로 인해서 등기를 내놔라 할 때는 누구한테요? A한테밖에 안 돼요. C한테는 안 돼요. 매매로 인할 때. 그런데 매매가 아니라 뭘로? 취득시효로 걸 때는 누구한테 돼요? C한테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득시효의 파워가 생깁니다. 어쨌거나 취득시효로 엮으려면 논의의 출발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일 때만 엮을 수 있다는 거죠. 타주점유는 엮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 논의 보도록 하죠. 자, 구별의 실익 2번에 동그라미.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취득시효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주물 선점도 결정돼. 무주물 선점 두 가지요. 밑줄이요. 다음 3번 판단 기준의 별 하나. 이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판단은 뭘로 하느냐. 점유 취득하게 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매매냐 임대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속마음이죠. 속마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거기에 따옴표. 권원의 성질, 그게 매매냐 임대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고요. 거기에 두 줄 긋습니다. 권원의 성질로 결정된다. 주관적으로 지 맘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매매냐 임대냐. 오케이. 다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주점유인 게 있어요. 자주점유인 게 있고 동그라미 1번. 이번에는 타주점유인 경우. 1번에는 자주점유인 경우. 이번에는 타주점유인 경우. 자, 여기에 속하는 사례 이걸 외우시는 게 판례의 핵심. 시험 문제 핵심. 먼저 기억.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뭐한 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의 두 줄. 매수인. 매수인은 매매 때문에 점유를 얻게 된 것이니까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 다음 니은. 니은은 조금 어려워요. A 땅을요. A 땅을 매매한 게 아니라 A 소유가 아니라 누구 거를요? A 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A 것이 아니라 누구 거? 타인 소유야. 타인 소유. 타인이 소유하는 이 땅을 얘가 매매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20년째. 그럼 얘가 점유를 하게 된 건 B가 이 땅 농사 지면서 점유하게 된 원인은 뭐냐? 매매죠. 문제는 이게 A 게 아니라 타인 거였다면 A 땅이 아니라 타인 땅이었다. 이 과수원이. 그래도 이게 자주점유가 되느냐? 판례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점유의 시초에 얘가 점유의 시초에 점유를 얻게 된 바탕이 된 걸 뭐냐? 바로 매매거든요. 이게 매매인 이상 이 소유자가 A냐 B냐 C냐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매인 이상 이건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그게 니은입니다. 토지 매수인이요. 매매 계약에 터잡아서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설사 그것이 타인 토지의 매매. 여기에 삼각형. 여기 삼각형.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요.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그거는 곧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로 본다. 자주점. 매매가 되면 이게 A 거냐 타인 거냐 관계없이 다 자주점이다. 디귿 리을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타주점인 경우. 타주점인 경우 첫 번째 기억. 원래 매매로 사면 이걸 땅을 매매로 사면 가지려고 산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은 뭐냐? 처분권 없는 자. 이 땅에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또는 법률의 의미가 무효임을요. 무효임을 알면서 취득했다. 무효임을 알면서의 거기에 삼각형이요. 원래 매수인은 자주점입니다. 매매하면 가지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효인 걸 알았다 이거죠. 얘가 무효인 걸 뭐 하면서? 알면서. 애초부터 무효인 걸 알면서 뭐 한 사람? 매수한 자. 이 매수인은 무효인 걸 알았다는 건 뭐냐? 가질 의사가 애초부터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타주점유로 됩니다. 무효인 걸 몰랐다면 매수인이 무효인 걸 모르면 자주점유, 알면 타주점유. 이렇게 구별이 돼요. 다음 동그라미 디귿. 디귿 니을이 있습니다. 디귿하고 니을 묶으셔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고요. 디귿하고 니을 묶어주시면 돼요. 묶으셔서.
내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내가 땅을 산 거죠. A로부터 땅을 샀어요. 누가 샀어요? C가 사가지고 여기 들어갔어요. 헐고 새로 지려고요. 여기 헐고 재건축하려고 새로 지려고 보니 측량을 해보니 웬걸 이게 경계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경계가. 여기가 경계였다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누구 땅을요? 옆집 땅을. 옆집 땅을 내가 이만큼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점유를 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실경계는 여기인데 여기가 담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때 인접지 땅을 C는 누구 거인 걸로 내 걸로 믿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쓴 거예요. 이때 문제는 이 경계를요. 경계 초과 부분이 택도 없이 많으면 보통은 이렇게 측량을 할 때 건물을 새로 짓거나 땅을 새로 사게 되면 어떻게 측량을 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초과 부분이 경계 초과 부분이 택도 없이 많다. 그 말은 남의 땅인 거를 애초에 알고 거기다 건물을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타주점유로 봅니다. 택도 없이 많으면 경계 초과 부분이. 근데 경계 초과 부분이 코딱지만큼 적으면 두세 평밖에 안 됐다. 이러면 이거는 자주점유로 봐요. 그래서 인접지 땅의 경계 초과 부분 요거는 둘로 나눠져요. 이 초과 부분이 상당히 많을 때요. 상당한 분량을 초과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남의 땅인 걸 뻔히 알면서 여기다 건물을 새로 친 거다. 이거는 타주점유로 보아요. 근데 상당히 초과한 게 아니라 아주 소량 초과한 경우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우리 판례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 초과 부분, 이 경계 초과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택도 없이 많이 넘었냐, 좁게 넣었냐, 이걸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디귿, 니을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디귿 판례, 니을 판례. 다음 미음하고 비읍. 미음은요, 남의 토지에다가, 남의 임야에다가 묘자리를 설치했어요. 무단으로. 근데 그 상태로 20년이 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죠.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게 되므로 이거는 성질상 타주점입니다. 타주점. 미음 옆에다 분묘 설치한 사람. 남의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이거 무슨 점이요? 타주점으로 봐요. 그래도 분묘기지권은 취득을 해요. 소유권을 못 가져요. 소유권은 자주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무슨 점이어도 타주점이라도 취득시효를 허용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갖는다. 무슨 점이라도 이게 타주라도. 타주점일지라도 분묘기지권을 가져요. 소유권은 못 가져요. 소유권은. 다음 비읍. 비읍은요. 이 땅을 A가 형님한테 명의 신탁을 해놨습니다. 명의를 신탁했다. 그럼 여기를 신탁자, 원주인, 명의는 형님 앞으로 수탁자. 그럼 등기부등본에 떼면 누가 앞으로요? 수탁자에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때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지가 20년이 지났다. 20년이. 그랬더니 어느 날 수탁자인 형님이 소송을 거는 거죠. 뭐라고요? 이거 내가 이 땅 취득시효로 가졌다고. 이때 우리 판례는 수탁자가 이 땅을 점유하고 농사 지은 거는 뭐냐? 수탁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바탕이 된 건 뭐냐? 바로 명의신탁관계 때문이죠. 이 명의신탁관계라는 거는 수탁자가 땅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돌려주겠다는 걸 전제로 깔은 거죠. 따라서 이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는 2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읍 부분이요. 명의 신탁에 의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 걔가 누구야? 밑줄 쫙 수탁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자,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 잘 나오는 것들. 다음에 점유 형태의 전환 나와 있어요. 전환. 자, 매매로 자, 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은 성질상 무슨 점이냐? 타주점이죠. 빌린 거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타주점이죠. 그럼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탈바꿈하려면 저절로 안 되고 원인이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야만 바뀝니다. 바로 임차인이 농사 짓더니 과수원 땅을 매매로 사면, 임대였다가 이걸 뭘로요? 매매로 사면 매매한 때부터는 타주였다가 뭘로요? 자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권원이요. 권원이 새로 바뀌게 되면 타주가 자주로 뒤집어지게 돼요. 이거를 점유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자,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이요. 기억.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권원. 그 새로운 권원의 삼각형. 그게 바로 매매입니다. 거기다 쓰시죠. 새로운 권원이 뭐냐? 매매죠. 매매를 해야 타주가 자주로 바뀌게 된다. 아니면 소유이사로 점유하거나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이사 있음을 표시할 때 소유이사라고 표시하면 두 가지요. 권원이 생기거나 매매라고 하는 권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자주로 바뀌죠. 또 하나는요. 소유이사라고 표시하면 두 가지가 있으면 타주에서 자주로 폭발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원래 땅 주인은요. 땅 주인은 내가 가지려고 그런 거죠. 가지려고. 그런데 땅을 매매로 팔면 매매로 팔아서 넘겨주면 매매를 하면 매수인은 땅을 샀으니까 자주점유가 되죠. 근데 거꾸로 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과수원을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 얘는 뭘로? 타주로 바뀌게 된다. 바로 동그라미 2번의 기억입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해서 팔아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매도인의 점유, 매도인의 삼각형. 이 매도인은 뭘로 바뀐다? 타주점유로.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매수인은 뭘로 바뀌고요? 자주로. 매도인, 땅 파는 놈은 타주로.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원래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죠. 근데 임차인이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매매하면. 오케이. 뒤쪽에 있는 점유의 종류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뒤에 200페이지에 보면 쌍괄호 2번에 선의점유하고 악의점유가 나와 있어요. 선의점유하고 그 다음에 악의점유. 자, 악의점유는 남의 물건인 걸 알고요. 알고 점유한 게 악의요. 선의점유는 남의 거인 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내가 손에 넣은 게 선의점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과실 있는 거 없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유의 취득과 소멸 나와 있어요. 201페이지. 자, 거기에서 192조 1항이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생기죠. 그 다음 196조.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뭐로?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인도하면 효력이 생긴다. 인도의 동그라미. 점유물을 넘겨주면 생겨요. 다음 밑에 점유의 취득에는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최초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요. 앞사람을 통해서 물려받는 걸 승계 취득. 문제는 뒤에서 보실 점유 승계가 있어요. 202페이지의 메뉴에 점유의 승계.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맥이 한두 개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의 승계 효과.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실까요? 이 땅을요, 이 땅, 과수원 땅을 A가 얼마 동안 점유를 했냐면 8년 동안을요. 8년 동안을 얘가 점유를 했어요. 농사를 진 거죠. 이 땅을요. 과수원 땅을. 8년 동안 농사 짓다가 A가 다시 누구한테요? B한테 농사 짓던 땅을 넘겨줬어요. B는요. 7년을 농사 졌어요.
얘도 점유를 했죠. 똑같이요. 그리고 B로부터 다시 C가 넘겨받아 가지고 현재 농사 짓고 있어요. 얘는 몇 년째? 5년째. 그럼 C는요. C가 이걸 점유하게 된 건, 저 땅을 농사 지면서 점유한 거는 몇 년에? 5년이죠. 그럼 C만으로는요. C의 점유만으로는 하늘이 뒤집어져도 취득시효는 안 돼요. 왜? 취득시효는 20년이거든요. 근데 C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C가 앞사람의 점유, B의 점유, 그리고 A의 점유까지 어떻게 해요? 다 엮어가지고 점유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점유의 승계라고 해요. 따라서 C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점유. 자기만의 점유 기간이 몇 년이죠? 5년. 5년을 주장해도 돼요. 나 5년 점유했어. 이거 주장해도 돼요. 그럼 이 5년 주장한 거는 뭐냐면 자기 앞에하고 자기 C의 점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절단해서 분리시킨 거예요.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앞사람의 점유와 분리해가지고 5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년만. 이거는 점유의 분리다. B하고 A를 여기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B와 A를 어떻게 한다? 분리시킨다. 분리. 이거를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점유의 분리. 분리해서 5년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으로는 취득시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합쳐버려. A 것까지 B 것까지 합쳐버려. 그래도 됩니다. 그거를 점유의 병합. 앞사람의 점유. 그죠? 앞사람의 점유를 뭐한다? 합친다. 합쳐서. 이 합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점유의 병합. B, A, B, C의 점유를 다 묶어서 합치는 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20년. 이거를 점유의 분리, 이거를 병합. 이거는 얘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거리가 된 게 왜냐면 얘가 알고 보니까 이놈이 이 땅을 저 땅을 농사 짓던 땅을 산 게 아니라 임대 얻었다는 거지. 임대를. 얘가 임대를 얻게 되면 얘는요. 이 8년 동안 임대한 건 무슨 점이나 이거? 임대해서 땅을 농사졌다? 그거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잖아요. 타주점유. 이때 C가 저 A 값까지 엮어버리면 병합을 하면 A 거, B 거, C 거를 다 엮어버릴 수 있죠. 이렇게요. 이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년은 되는데 8년, 7년, 5년 합쳐서 20년은 되는데 하자죠. 하자까지 승계를 해버려요. 이게 하자까지요. 앞사람의 점유의 모습까지 그대로 다 끌려와 버려요. 그래서 전체가 뭘로? 타주점유로 색깔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즉 병합을 하게 되면 맹점이 뭐냐? 앞사람의 하자까지 다 물려받게 된다. 끌려온다 이거죠. 그럼 이 하자를 단절하는 방법은 여기서 딱 절단하는 방법은 요까지만 묶으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만 연결해도 되죠. 그러려면 요 점위에 여기에 새로운 권원, B하고 A 사이에 권원이 새로 생기면, 매매라는 권원이 생기면 이게 절연이 되겠다. 이 권원이 없으면 그냥 하자가 다 승계돼 버린다. 이게 점위의 분리와 병합의 논의. 자, 그러면 조문 보시죠. 물권법은 철저하게 조문에 터잡아서 내용을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포인트를 계속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99조 1항 점유의 승계인은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지요. 이거를 점유의 병합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이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병합이죠. 병합일 때는 뭐까지요? 하자까지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별표. 이것까지도 다 끌려온다. 그럼 이걸 끌려오지 않게 여기서 절단하려면 B하고 A 사이에
새로운 권원이, B가 새로운 권원이 생기면 끊어진다 이게. 얘가 매매로 사면. 얘가 1999년도에 이걸 매매로 샀다. 그러면 절단이 된다. 하자가 일로 승계가 안 되고 끌려오지 않고 여기다 딱 분리가 되겠다. 그 다음 보실 때가 203페이지. 203페이지에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보시도록 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점유권의 효력 2부를 만나보도록 하죠. 1부가 점유의 모습하고 종류에 관한 논의라면 2부는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시겠습니다.